모두가 궁금해하는 데이터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데이터에 미쳐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데이터 이야기 데이터홀릭 지금 시작합니다. 와우. 네, 멤버 소개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김 팀장님. 네, 데이터 분석으로 밥 먹고 사는 김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박 박사님. 네, 자동화 생각에 뇌가 기계로 바뀐 박 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피셔박님. 네, 머신러닝과 AI 시대의 통계학을 외치는 오하이오의 낚시꾼 피셔박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데이터 자라를 꿈꾸는 앨리스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데이터홀릭은 유튜브 팟빵, 애플 팟캐스트에서 들으실 수 있고 그 외 저희도 모르는 다양한 팟캐스트 플랫폼에도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페이지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데이터홀릭은 여러분의 후원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 계좌로 매월 초에 5만원 정기 후원 내주시는 기동량님, 매월 15일에 만원 후원 내주시는 운누나27님과 권주인님, 그리고 매월 7일에 3만원 후원 내주시는 눔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팟빵과 유튜브 공지사항 채널 정보에 후원 계좌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후원금은 녹음, 편집, 컨텐츠 제작에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광고 안내 드립니다. 데이터홀릭은 데이터 관련 분야의 다양한 소식을 전하는 팟캐스트입니다. 저희 방송에 광고를 넣거나 데이터 관련 교육을 의뢰하시려면 data홀릭4@gmail.com으로 문의해주세요. 방송을 들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 지난 화에 이어서 이제 계속해서 배우님과 강태영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쭉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어김없이 멤버 근황은 빠르게 스킵을 하도록 하고요. 이제 지난 화에서 여운님께서 다뤄주신 주제들이 이제 또 데이터 저널리즘과 관련된 이야기였는데, 이제 태영님께서 이번 하는 주제를 좀 준비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주제는 도대체 왜 지식노동의 협업은 어려울까인데, 이제 관점이 뭐 데이터를 활용한 이런 관점에서의 이야기를 조금 나눠보려고 했고요. 태영님, 그럼 한번 이야기를 시작해 주시겠어요? 제가 리드하면 되나요? 예, 네. 지난번 저희 방송에서도 그렇고 계속 나오는 이야기가 왜 데이터 저널리즘 혹은 이와 관련된 학계랑 언론사와의 협업이 어려울까라는 질문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 질문을 좀 더 잘 답하려면은 이렇게 한 단계 좀 떨어져서 큰 틀에서는 왜 데이터를 활용한 지식노동 협업 자체가 힘들까, 이런 좀 큰 질문을 좀 던지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KBS 사건을 포함해가지고 데이터 저널리즘 관련 고민들이 좀 해답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전문가 혹은 분석가와 기자 및 언론사 간 협업에서 발생하는 불만들이 대충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제한 시간 내에 너무 선명한 결과를 얻으려고 한다. 그다음 미리 야마가 정해져 있고 데이터 분석은 도구로만 활용될 뿐이다. 그다음에 데이터 관련된 전문 지식 기관이 아닌데도 막 결과에 개입하려고 그러고 정작 편집권에서 전문가인 우리들을 배제한다,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긴 하거든요. 근데 사실 보면은 이런 고민거리들이 뭐 사내 데이터 조직에 계신 분이든 아니면 뭐 외부 기관이랑 협업을 해본 분들이건 뭐 아마 해보시면 알겠지만은 사실 데이터를 활용한 지식노동 협업 전반에서 그대로 나타나는 문제에 가깝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항상 이렇게 뭐 대부분 뭐 아주 간단한 수준의 데이터 애널리틱스라고 하면은 뭐 쿼리 날려서 기술 통계 뽑고 이런 거잖아요. 사실 그때부터 막 이렇게 옆 동네 팀장님이 오셔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건 이런 그림이 있는데 거기 맞춰서 예쁘게 뽑아줘, 막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실 그게 저는 되게 이렇게 상징적인 케이스라고 보는데, 사실 이게 많은 분석 업무들 내지 전문 지식 업무들이 이렇게 매니징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쿼리 뽑는 것부터 해가지고 그냥 그 쿼리를 뽑아서 기술 통계표를 해가지고 들고 가서 영업을 뛰든 계약을 따와야 되는 그거는 매니저들이 있는 거고, 이 일종의 전문가들은 사실 그 의사결정의 도구로 사용이 되는 거죠. 냉정하게 얘기해서. 그래서 그게 저는 이 모든 관련 인접 노동의 좀 아이러니인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또 클라이언트들이랑 일하면은 또 어떤 일이 있냐. 그러니까 저는 주로 이렇게 어리광자 클라이언트라고 하는데 잘 몰라요. 근데 아무튼 뭔가 메타버스 관련된 뭔가를 원해서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들고 뭔가 가. 메타버스. 그렇죠. 뭔가 메타버스스러운 거 들고 가야 돼. 근데 물론 메타버스가 뭔지 정확히 모르지만. 그래서 들고 가면은 이거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또 바꿔서 들고 가면 몇 번 반복되는 거죠. 물론 어리당겨서 벽돌을 던지고 끝내지만 우리가 클라이언트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차마 그럴 수는 없으니까. 예. 또 그런 식으로 해서 결국에는 이게 의사결정자 내지 어떤 액팅을 했을 때 이 책임지는 매니저들이랑 애널리스트들이랑 이 갭이 있죠. 그래서 그게 저는 모든 이런 협업들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 결국에는 협업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이렇게 되면 구조가 뭐냐. 갑이 매니저고 혹은 언론사고 그다음에 의리 분석가 혹은 전문가인 꼴이 되는 건데 그럼 결국에는 페이를 내는 쪽은 이 갑 클라이언트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 우리가 이렇게 시각하면 잘 안 됩니다라고 했을 때 아니 돈 우리가 주고 하는 건데 왜 우리 요청 안 들어줘? 라고 하면 그게 되게 마법의 문장이거든요. 사실 이 강력한 마법의 문장을 반박하기가 되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가능한 건 그런 케이스인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굉장히 데이터 세비한 조직에 있고 우리가 엄청난 영리기관이다. 영리기관이면 이게 먹히죠. 뭐 게임 마케팅을 뭐 인스타 말고 뭐 페북에 뿌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싫은데 안 될 것 같은데 아니다. 그렇게 하지 더 잘 팔릴 거예요라고 하면 되게 설득이 강력하게 되잖아요. 그런 세일링하는 조직에서는요. 그게 근데- 돈을 더 벌어줍니다라고 하면 맞아요. 그러면 되게 설득이 될 강력하죠. 텐데. 예.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런 트러블이 주로 생기는 데는 언론사나 공공기관 이런 데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러면 이 마법의 우리 반박 문장을 또 쓸 수가 없죠. 이 전문가 집단 쪽에서. 그래서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얘기를 듣다 보니까 어떤 느낌이 있냐면 예. 옛날 대기업 느낌이 있네요. 옛날 대기업이요? 요즘엔 안 그래요? 데이터 드리븐한 의사결정을 한 지 꽤 됐어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이제 요즘 대기업이 이제 도입되던 때 과장님께서 내가 보고서 써야 되는데 너 데이터 좀 갖고 와봐. 같이 하던 때의 느낌이네요. 그러니까 나의 주장을 밑받침해주는 데이터를 가져와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그거잖아요. 야만은 정해져 있고 그거를 주장할 수 있는 다른 예쁜 근거들을 갖고 와 같은 느낌인데 그걸 안 할 거면 데이터를 왜 분석해? 이렇게 되는 그지. 근데 이제 지금은 아까 태형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한테 전파가 더 잘 되려면 인스타 써야 돼요라는 말이 데이터로 나오니까 끝나는 건데 그러면 과장님이 할 말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반대로 과장님이 어디다가 보내야 더 전파가 잘 돼? 라고 물어보는 상태에 왔단 말이죠. 근데 지금 언론이나 공공기관은 그런 거는 관심이 그렇지 없고 않다. 자기가 알지도 않고 모르겠고 하고 싶은 말 할 테니까 내놔라 같은 상태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구나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태영님은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내가 해봤는데 이거 여기서 제가 얘기하면 막 이렇게 클라이언트 요구라는 그림이 내가 좀 그림이 안 예쁘긴 한데. 그러면 네. 그런 게 있다고 가정하고 네. 뭐- 상상의 나래를 펼친다면 근데 사실 그런 케이스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돈 주고 시킨 건데 예쁘게 해서 들고 와 달라. 근데 너희가 들고 온 건 아니야. 아까 얘기한 딱 어린 왕자 그림 이 나오는 케이스는 물론 대부분의 클라이언트는 좋아요. 한 비율은 대충 저희의 경험상 2대1 정도. 그러니까 좋은 클라이언트가 한 3분의 2. 그다음에 이 이상한 어린 왕자 클라이언트가 한 3분의 1. 업계가 너무 일하기 힘든데? 셋 중에 하나는 힘들다 이거잖아요. 너무 일하기 힘든데? 일주일에 주- 2번씩 힘들다. 그죠. 근데 뭐 3번에 한 번 정도면 사실 양호하니까. 뭐 그렇죠. 근데 그게 큰 것 같아요. 결국에는 데이터 저널리즘이든지 아니면 결국에는 이게 주로 클라이언트가 영리 조직일 확률이 낮잖아요. 이렇게 데이터 저널리즘이나 스토리텔링 콘텐츠를 셀링하는 순간. 그러면 뭐 되게 뻔해요. 뭐 공공기관, 연구소, 뭐 언론사, 방송사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런 이렇게 비즈니스의 언어로 접근하기가 힘든 케이스가 사실 많죠.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저희도 확신이 없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반대로 이건 오히려 클라이언트 쪽에서도 이게 무리한 요구가 아닐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컨피던스 인터벌을 표시해야지 정확합니다 라고 저희가 주장했다고 쳐보죠. 근데 위에서 언론사 쪽에서 그렇게 하면은 구독자가 10% 떨어져 나갈 텐데 라고 하면 저희가 할 말이 없는 거죠. 예. 실제로 그런 이슈도 있고요. 여기 클라이언트 분이 듣고 계신 것 같은데요. 뒤에 이렇게 감시하고 계셔가지고. 여우님도 뭔가 이런 협업을 하시는 관점에서 뭔가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저희도 어떠셨는지. 1월에 댓글을 외부랑 협업을 했었는데요. 네. 저희는 근데 그 분석해준 업체가 주신 걸로 그냥 고도를 해서 편하게 해줬다고 생각을 했는데 모르겠어요. 우린 딴지 안 걸었다. 네.
빨리 다음 얘기를 넘어가 볼까요,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네. 뭐 일단은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 전반적으로 그냥 러프하게 퍼블릭 내지 좀 덜 영리적인 섹터에서의 데이터 관련 협업 이야기였었고, 그러면은 KBS 이야기로 살짝 돌아와서 우리가 학계랑 결국에는 좀 B2C 대중 컨텐츠 언론사 이 둘 간의 협업이잖아요, 결국엔요. 그럼 그랬을 때 왜 협업이 잘 안 되냐에서 저는 학계 쪽 인력 사이드 이야기, 아마 피셔박님도 되게 하실 이야기가 되게 많긴 하실 텐데 일단 제가 해외 학계는 잘 모르겠어요. 해외 학계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국내에서 꽤 연구에 진지한 대학원이나 연구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그런 지식의 대중화나 콘텐츠화의 크게 우선순위가 별로 없습니다. 냉정하게 얘기해서. 연구자들이. 네, 연구자들이. 음. 그러니까 가령 진짜 굉장히 보수적인 시니어 교수님한테 가서 교수님 하는 연구가 아무도 안 읽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결국에는 뭔가를 해야죠. 라는 피드백이 전혀 타격이 없어요. 별로 그 관심 대상이 애초에 아닌 거죠. 네. 그러니까 그 학계는 기본적으로 저는 이렇게 말하면 좀 노골적인지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말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지적 유희를 추구하는 집단이라고 생각해요, 일종의. 그래서 지적 유희. 실질적인 영향력이 있냐 없냐 요거는 두 번째 문제고, 기본적으로는 학문 자체를 추구하는 집단. 지적 유희라고 표현한 건 좀 안 좋게 표현한 거긴 하지만 제 생각은 그렇고, 그런 집단에서 가장 숭고하게 추구되는 제1의 목표는 이제 새로운 연구를 내놓는 거죠. 동료 집단에게 인정을 받는. 근데 그게 현실에 임팩트가 있냐 없냐는 두 번째 문제고, 일단은 그 학계 자체의 바운더리를 넓히는 게 특히 이제 신진학자에게는 덕목인 거예요. 그래서 그 신진학자들은 일단 참신한 연구를 많이 해서 좋은 학술지에다가 임팩트 있는 연구를 해서 출간하는 게 가장 큰 목표고, 심지어 신진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텍스트북을 쓴다, 교과서를 쓴다, 그러면은 이제 주변 더 이제 경력 시니어급인 학자들한테 오히려 타박을 받기도 하는 거죠. 너는 지금 그런 걸 할 때가 아니다. 새로운 연구를 해서 빨리 이제 좋은 저널에 게재하는 게 가장 우선적인 목표다. 심지어 이제 학계에 임팩트 있는 건데도 그런 취급을 당하니까 이제 그런 것뿐만 아니라 뭐 블로그에다가 자기 이제 사회 이슈에 대한 그런 의견을 개진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신문이나 언론에 기고를 한다거나 그런 거는 더더욱 이제 좀 뭐랄까 배관시되는 그런 행동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네요. 너는 왜 논문을 한 편이라도 더 내야지 쓸데없이 대중이랑 소통하고 있어? 이렇게 되는 거군요. 최근에 이제 소셜미디어 사회가 이게 되면서 그런 인식이 조금 달라지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네. 그게 대중이랑 잘 소통을 한다는 게 학자들한테 도움될 게 없나요? 그러니까 아주 단적으로 말하면 이제 조 교수가 가장 이제 목표로 하는 거는, 한국 사정은 어떤지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적어도 이제 영미권 같은 경우에는 조 교수가 목숨 걸고 이제 추구해야 되는 목표는 테뉴어잖아요. 잘리지 않으려면. 근데 이제 그 테뉴어를 심사하는 기준은 기본적으로는 얼마나 참신하고 그런 학계 전반적인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임팩트가 있는 연구를 많이 했냐, 이게 가장 큰 목표지. 심지어 뭐 교과서 쓰는 거 이런 건 말할 것도 없고, 티칭조차도, 그러니까 이 교수는 크게 세 가지 임무가 있다고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해요. 첫 번째는 연구죠. 두 번째가 이제 학생들 가르치는 티칭이고, 세 번째가 이제 서비스, 뭐 각종 행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테뉴어를 줄 때 가장 크게 고려되는 건 당연히 연구인데, 나머지 둘은 비중이 그 연구에 비하면 거의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강의는 욕 안 먹을 정도만 하면 되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네, 이런 상황인. 그러니까 강의를 개판 쳐도 잘리진 않는다, 교수는. 글쎄요, 그것까지는 그 정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임무, 그러니까 이걸 교수님들이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걸 일종의 의무라고 생각을 해요. 듀티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의무죠. 테뉴어를 받을 때 의무예요. 네, 의무긴 한데 그 이상으로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정말 일부 사명감 있으신 분들 빼고는. 그러니까 우리 군복무하는 느낌으로 한다. 심지어 이제 강의를 줄여줘요. 연구를 열심히 하라고. 맞아요. 네, 그래서 강의는 일종의 이 강의는 내가 교수로서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그냥 미래 학문 세대를 그냥 길러내기 위해서 내가 기쁘게 해야 되는 사명감을 갖고 해야 되는 게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나한테는 일종의 의무고 짐이다라고 공개적으로 그렇게 태도를 표명해도 사실은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일단 최고의 미덕은 연구다. 네, 노골적으로 이제 강의 시수를 줄여주고 너는 연구에 집중해라라고 학교에서 배려를 해주는 게 그게 공공연히 그런 태도가 인정받고 있다는 증거기도 하죠, 사실은. 이런 문화이기 때문에 뭐 언론과의 소통이라거나 이런 것들을 교수들이 많이 하지 않는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겠군요. 네, 그게 자신의 커리어에 도움이 되지도 않을 뿐더러 이제 이게 잘못 나가면 자기 전문성에 대해서 의심을 받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게 전문성 측면에서는 문제가 없더라도 진영이 이제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에 한마디 얹으면은 이제 반대 진영에서 엄청난 비난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는 일이긴 하겠죠. 덕볼 게 없네요. 어떤 쪽으로 가도. 네, 맞아요. 아니 기본적으로 지금 교수님이 해야 되는 일은 연구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실적은 곧 연구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열심히 하세요라고 월급 주면서 너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라고 대학교에서 교수를 테뉴를 주면서 고용을 해준단 말이야. 근데 이제 그때 대학교에서 자기네 수익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서 무슨 짓을 하는 거냐면 대신 너 강의해가 된 거예요. 학생을 유치해서 돈을 내면 그걸로 돈을 버는 구조로 돌아가는 거라고요. 근데 교수가 연구를 할 때 제일 크게 필요한 게 사실 연구 비용이에요. 프로젝트 비용을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최근 트렌드에서 가장 연구 비용을 확보하기 좋은 게 유명한 교수가 되는 거예요. 원래는 연구의 실적이 좋은 것 같고 프로젝트 비용이 발생했는데 지금은 약간 유명한 게 프로젝트 비용을 받을 만한 다른 방법들이기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아예 교수들한테 이익이 없지는 않은데 그냥 그런 문법에 익숙하지 않거나 그렇게 해서 프로젝트 비용을 추구하면 그거는 진정한 교수가 아니야 라거나 뭐 이럴 수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이미지가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 미묘하게 조금 다른 게 있는 게, 그러니까 저는 대학원을 약간 경영고학에서 약간 공대랑 상경계 좀 중간 느낌 있는 데를 다녔는데 거기서는 말씀하신 게 맞긴 하거든요. 그래서 교수 개인의 유명세가 올라가는 게 그 프로젝트를 따오고 뭐 기업 거 뭐 발주받아서 하고 이러기엔 굉장히 유리해지고 좋죠. 근데 문제는 이걸 하는 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풀잭을 따와서 예산 많이 굴리는 거지. 그러니까 이 예산을 많이 따오고 기업 프로젝트를 많이 받아오게 되는 것과 이 지식 대중화는 또 별개잖아요. 그래서 그게 좀 비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새로운 트렌드가 분명 맞기는 한데 그 페임을 쌓아서 하려는 게, 그러니까 나는 이 페임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내 연구를 대중화할 거야라고 하는 니즈보다는 그게 그냥 풀잭 많이 받아서 대학원 애들 잘 챙겨주고 그걸로 좋은 논문 뽑고 다시 이걸로 굴러가는, 예, 그거에 좀 더 가깝죠. 아 맞아요. 그래서 그 교수님들이 그래서 기업인들과의 네트워크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예. 이제 그건 이제 특정 사람들과의 인맥과 페임인 거지. 근데 이제 그거를 처음에 만들어 나갈 때 인맥으로만 굴러가는 방향도 있는 거지만 이제 이런 여론이나 언론에 노출되는 것, 그 다음에 사람들한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그러니까 지식 대중화 때문에 저 사람의 전문성을 인정받았어 같은 맥락의 사이클도 있는 건데 그게 보편화되지 않았다는 아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저는 그래도 뉴스를 보면은 뉴스에서 이제 뭐 교수님들 인터뷰 이런 거 되게 많이 하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저 정말 대중의 시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 분들은 그냥 어떻게 섭외하나요? 아, 설득을 하죠. 그러니까 그렇게요? 제가 이번에 준비한 기사가 이런데, 근데 그러니까 이제 논문들을 많이 또 찾아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번에 쓰고자 하는 주제에서 논문을 쓰신 분들, 네, 그러면은 논문을 읽고 전화를 드리면 좀 제가 취재한 거와 관련된 좀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시면 보통들 많이 해주시죠. 네. 그래도 해주시는군요. 호의로 해주시는 거죠, 호의로. 그쵸. 뭐 돈을 받으시지는 않으세요. 네네. 근데 보통 이제 제가 받는 인상은 기자가 어떤 방향을 설정해 놓고 여러 교수분들의 인터뷰 멘트를 따서 넣잖아요. 그러면서 좀 맥락이 왜곡되는 경우가 많은 게 아닌가. 그래서 교수님들이 오히려 내 의도는 저게 아니었는데 잘못 인용됐다, 이런 불평을 하시는 걸 저는 종종 들었거든요. 그런 경우도 없진 않죠. 네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컷 해가지고 뭐 이렇게 붙이는 경우도 있는데, 근데 뭐 많이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보통 그냥 뭐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제 분란이 나는 거죠. 네.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도움을 요청해도 응해주지 않을 그쵸. 그럼 테니까. 이제 관계가 끝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일부러 네. 그렇게 되는 건 아닌 거군요. 그쵸.
그리고 학계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언론이랑 협업하면 계속 드는 포인트가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최종 기사나 방송 결과물의 편집권을 누가 가져가냐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서로가 논리가 다른 건데, 학계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니, 이게 내 전문 지식을 활용한 게 메인이 됐으면은 당연히 최종 편집권 일 내가 컨펌을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거든요. 특히 시니어 교수님들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거를 기자 입장에서 보면은 반대로 이해가 안 되죠. 아니, 그러면 난 뭐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그럼 우린 뭐 한 거야?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거기가 약간 이 두 개가 좀 근본적으로 약간 갈등의 원인이 되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컷 맞아요, 하는 네. 게, 예. 그러니까 사실 답이 없는 문제이기는 하죠. 약간 TV 채널 정하는 건데, 약간 너는 KBS 틀어놔 이런 이슈긴 한데, 그래서 전문가 입장에서 자문을 했는데 그게 끊겨서 나오잖아요. 근데 그 네네. 끊기는 거 자체에 대해서 사실, 그러니까 되게 학계에서 그거를 이렇게 언론에 당했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실제로 케이스들을 보면은 그런 면이 뭐, 그러니까 뭐 관점에 따라 다르고 정도가 다르게 하지만 없잖아 있기도 하고. 그래서 그게 좀 근본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좀 약간 논란이 있을 수 있거나 아니면은 제가 도메인 지식이 제 전문 분야가 아닌 것 같이 조금 중요한 그런 인터뷰 싱크는 저 같은 경우는 마지막 나가기 전에 최종 자른 거를 텍스트로 보내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가도 되겠냐고. 네. 뭐 그렇게 하면은 뭐 문제 없다라고 하면은 나갈 수도 있는 방법도 있는데 아니, 그 정도 보내는 피드백만 하더라도 사실 불만은 없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이제 맥락이, 당신이 말한 맥락이 이게 맞느냐. 네네.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게 인터뷰를 하면 10분, 20분씩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방송에서는 나갈 수 있는 게 제한적이잖아요. 10초, 그러면은, 10초, 3초, 3초. 그쵸. 그러면 이제, 하셨던 말씀 중에 핵심이 되는 것들을 좀 잘라야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조금 왜곡이 있을 수 있죠. 네, 있을 수 근데 있기 여운님이 때문에. 하시는 그런 절차가 필수적으로 모두가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시간을 아니죠, 굳이 아니죠. 들여야 된다라고 스스로 생각하실 때만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죠. 그쵸. 그리고 뭐, 이렇게 좀 데이터 저널리즘,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좀 약간 도메인 지식이 들어가는 그런 분석을 같이 만약에 했다고 한다면, 네. 제가 잘 모르는 분야잖아요. 네. 그러면은 한 번 더 확인은 받긴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네. 아니, 그러면 지금 이제 학계의 사람들이 결국에는 지식 대중화를 위해서 언론과 협업한다라는 이런 그림에서 제 언론에서 했으면 하는 거가 사실 마지막에 컨펌 정도 했으면 좋겠다. 혹은 아니면은 최종 편집권을 누가 가져갈 거냐가 가장 중요하게 관심 가져야 될 포인트일까요? 그러니까 비금전적인 거는 사실 요게 진짜 좀 엑기스인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해서 어떤 아까 나왔던 그런 피셔방님이 말씀해주신 케이스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언론이 이렇게 듣고 싶어하는 거를 탁탁탁 얘기하고 편집권 전혀 안 건드리고 하는 그런 저희끼리 뭐 쇼닥터라고도 많이 표현하는데 그런 분들이 되게 인기가 많아져요. 왜냐면 그분들은 편집권으로 이렇게 기자들을 귀찮게 하거나 그러지 않을 테니까. 그래서 저는 비금전적인 측면에서 이런 편집권의 문제 이게 되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KBS 이슈도 사실 어떻게 보면 그렇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미지를 막판에 엎은 거잖아요. 그렇죠. 네. 허락을 마지막에 한 번만 더 구했어도 이런 논란이 덜 일어났겠죠. 사실 프로페서라는 그 영어 단어 어원을 봐도 좀 저 이런 거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사실 프로페스를 하는 사람이란 뜻이잖아요, 이게. 그런데 이게 대중 앞에 나서서 자기의 의견을 피력한다는 뜻이 여기 이미 함축이 사실 되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교수가 그런 자기의 전문성을 가지고 공적인 장에서 자기 의견을 마음대로 개진을 하고 그래도 뭐 압박이나 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테뉴어 제도가 사실은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현대 사회로 와가지고 이제 테뉴어 제도라든지 교수 평가 제도라든지 여기에 이제 공적인 장에 기여하는 거에 비중이 많이 줄긴 했지만 그래도 그런 거를 각종 이제 개인적 사명이라든지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없진 않아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가 말한 그런 이유들 뭐 어떤 언론하고 인터뷰를 하면은 무조건 자기네 입맛대로 왜곡해서 보도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연구자분들이 꽤 있어요, 사실. 제가 그런 분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 게 아마 중요한 요인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겁이 나서 못하는 게 돼버리는 거군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선의로, 뭐 돈이고 명예고 아니면 내 커리어고 아무것도 도움은 안 되지만 그래도 내가 속한 공동체에 내 전문성을 가지고 기여를 하고 싶은데 그 의도조차도 사실 제대로 관철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분들의 불만. 그러니까 그런 왜곡이 있는 거는 좀, 네,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언론에서도. 네. 약간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비즈니스식으로 푸는 게 사실 제일 깔끔하다고 보긴 하거든요. 왜냐면 어차피 언론사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전문지식이 필요해서 부르는 건데 학계에서도 가끔 난 무조건 내 주장을 다 넣어야 돼 이렇게 하는 순간 되게 막연해진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실 그러니까 결국엔 서로 적당히 양비론적이고 밍숭밍숭한 결론을 내자면은 적당히 서로 양보하고 컨텐츠를 합의하고 끝내야 되는 건데 네. 뭐 그 문제로 사실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플러스에 무조건 나는 에러바를 넣어야 된다. 이게 들어가지 않으면 나의 학자로서의 양심이 나 이걸 허락하지 않아. 난 이걸 절대로 내보낼 수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는 좀 곤란하겠죠. 아, 그러면 협업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특히 막 아. 시니어나 혹은 연구에 진지한 아. 사람들일수록 그런 케이스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교수님들도 대중과 소통하는 방법을 배워본 적이 없는 거죠. 학생들이랑만 얘기해봤고. 아니 대중과 소통이 뭐가 문제야? 학생들랑 얘기하는 것도 관심 없는데. 학생 그래요? 그럼요. 의무라 그랬잖아. 의무. 억지로 한다니까. 지금 피셔방님과 제가 이 단어를 안 쓰려고 최대한 둘러둘러 이야기하던 것들을 이렇게 지금 말씀해버리셔가지고 제 안 멈추면 쌍욕 나갑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교수 좀 더 이제 좋게 말을 하면은 교수들의 평가 기준은 동료 교수들, 동료 박사들하고 얼마나 잘 의사소통을 하느냐에 달려 있잖아요. 이게 논문이라는 그렇죠. 형태로 표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문가들끼리 소통에 굉장히 특화되신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그래서 굉장히 논리적인 글을 쓰고 굉장히 깔끔한 그 논리로 그 글을 쓰고 그리고 명료한 데이터로 그걸 뒷받침하고 요거에 굉장히 특화되신 분들인데 이제 이걸 그 정도의 전문성이 없는 대중에게는 이걸 어떻게 축약을 해서 전달을 해야 되냐. 요건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신 경험이 많지 않을 수도 있겠죠, 사실은. 그럴 네. 것 같아요. 그게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훨씬 효율적인 방법이고 뭐 그리고 굳이 풀어서 이제- 쓸 필요가 없을 수도 있는 거니까. 네, 그걸 이제 거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렇게 표현하지 않으면 학문적 엄밀성이 떨어진다는 취급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근데 그 학문적 엄밀성을 따져야 되는, 그러니까 TOP라고 하잖아요. 상황에 따라 그 엄밀성을 따져야 되는 타이밍이 있는 거고, 그게 아닌 타이밍이란 게 있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이제 그 논문이란 것도 청자에 특화돼서 작성을 해주는 거지, 내 맘대로 쓰는 게 아닌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의 타겟에 맞게 자기가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된다라는 건 사실 모든 사람들이 가져야 될 기본 자세란 말이지. 근데 이제 교수님은 교수님이라는 집단이 대중 여론이나 혹은 학생들에게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지고 있다는 건 사실 아까 말씀하신 거랑 다시 돌아가서 똑같은 얘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게 자기한테 이익이 되지 않아요. 그게 이익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는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제가 지금 말씀하시다가 생각이 난 건데, 이제 교수법에도 관심이 없다는 게 학생들을 가리키는 게 자기한테 이익이 아니기 때문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게 더 잘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이걸 잘할 이유가 없는 거야. 사실 자기가 유일한 이유라고 생각해 보면 뭐가 좋을까요? 학생들한테 잘 보여서 연구실 학생을 많이 유치하는 것일 텐데, 사실 수업을 잘한다가 메인이 아니고 좋은 학생들에게 매력적인 좋은 연구를 자주 선보인다가 더 좋은 방법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걸 하더라도 사실 크게 그런 거에서 문제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연구를 잘해야 된다라는 부분만 남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 평가 기준이 바뀌지 않는 한에는. 네. 근데 이제 아무리 봐도 그 연구를 좋은 연구 실적을 낸다 이외에 더 나은 KPI가 뭐가 있을 거냐 했을 때 쉽지가 않아 보이는 거지. 그 태영님 요즘 최근에 학계에 계셨을 테니까 요즘 태영님 동년배들 사이에서는 어떤 시각을 갖고 있나요? 이런 대중과 소통하는 연구자가 되어야 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관심들이 여전히 없나요? 아니면 그래도 그게 요즘에는 좀 매력적으로 보이는 점이 있나요? 뭐 지금까지 얘기한 건 사실 그냥 이 전반적인 학계의 지배적인 기존 분위기고, 사실 요즘에는 뭐 제 또래들이 아니더라도 뭐 한 40대나 50대 초중반 젊은 교수님들 중에서는 뭐 저희가 흔히 소셜미디어를 많이 접하는 분들 중에는 엄밀성을 안 놓치면서 대중화에 관심 있는 분들이 되게 많이 계신 것 같긴 해요, 일단. 그래서, 그게 그 흐름이 최근에 보이는 것 같아서, 특히 뭐 사회학이나 정치학 분야에서 그거는 되게 인상적이고, 그다음에 제 또래 중에서는 이게 여전히 그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학계에서 나는 커리어를 끝장을 볼 거야라고 세팅을 하는 순간, 지금까지 저희가 얘기한 대로 결국에는 이쪽에 KPI는 논문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학계에서 소위 잘하고 이쪽에서 커리어를 쌓고 싶은 사람은 여전히 제 또래여도 생각보다 대중에 관심이 없어요. 논문을 많이 쓰려고 하죠. 근데 한 가지 흔들리고 있는 거는 뭐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슬픈 얘기일 수 있는데, 그럼 그렇게 해서 우리가 논문을 열심히 쓰고 그렇게 탑저널을 보내고 조교수 트랙을 타면 누구나 해피하게 테뉴어를 받고 대학에서 교수가 될 수 있냐?
최근 2020년 이후에. 그래서 아마 피셔방님도 의견이 많으시겠지만은 제 생각에는 그 전통적인 코스가 많이 깨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연구 많이 해봐야. 그 모델은 이제 더 이상 작동하지 않아요. 네. 이건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수 되기가 더 어려워졌다라는 건가요? 교수가 되기도 더 어려워졌을 뿐더러 교수가 아닌 직업에서 오는 유혹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어요. 맞아요. 아, 다른 대안들이 많아졌다.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사실 그런 시나리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막 블로그를 운영을 하든 혹은 뭐 데이터 저널리즘 컨텐츠 일을 하든 이런 거를 하면은 아까 피셔방이 말씀하신 대로 딱 그 멘트가 날라요. 마법의 문장. 아직 그게 할 때가 아니야. 이렇게 날라오거든요. 그거는 테뉴어 받고 나서 천천히 해도 늦지 않아. 근데 사실 우리가 되게 많이 들어보는 레파토리란 말이 이게요. 뭐 대학 가면은 모든 게 행복한 꽃길이 열리니 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하거라.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하지만 우리 이제 다 알잖아요. 그 시대가 끝난지 80년대가 아니니까. 그래서 그게 딱 대학원 버전과 학계에서도 그대로 굴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가장 큰 흐름은 IT 분야에서 데이터 쪽 쿼터가 굉장히 커져서 글로 가는 수요가 굉장히 늘었고, 글로 셀 유인도 커지고, 그 다음에 이 데이터를 통한 지식 대중화 관련해서 막 컨설팅 업체를 창업하는 케이스도 되게 많고요. 그리고 사실 실제로 지금 제가 있었던 대학원 같은 경우는 연구실 하나하나가 작은 그런 데이터 컨설팅 스타트업처럼 굴러가고 있어요. 실제 현재 기준으로. 그래서 좀 기존에 그런 논문 쓰고 그걸로 좋은 전을 보내서 교수 되고 테뉴어 받고 이 신화가 깨지니까 사람들이 슬슬 좀 눈을 돌리고 그러지 않나? 그런 현실적인 이유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림은 그러면은 그쪽 방향으로 가는 것들이 다 돈이 되니까 하는 거잖아요. 네. 돈이 되니까. 그죠? 네. 교수보다 돈이 되니까. 교수 테뉴어를 받는 게 가장 좋은 돈이었어가 아니라 IT 데이터 팀으로 가는 게 돈이 돼. 혹은 이제 언론사의 컨설팅, 지식 생산 컨설팅을 하는 게 돈이 돼. 하니까 글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미묘하게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쪽이 더 잘 돼서 오는 게 아니라 학계가 무너져서 일로 눈이 돌아가는 것 같아요. 아니 자리가 없어져서. 예, 예. 그러니까 쫓겨난 느낌으로. 태영님께서는 어쨌든 지식 컨텐츠 생산자로 일을 하고 계시니까, 예, 예. 다른 분들? 기존의 언론의 문법과는 좀 다르게 해야 되는데, 라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하시면서 생기는 어려움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론사로 안 들어가셨으니까 일단.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대중한테 컨텐츠를 가장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것은 기존에 있는 매스미디어를 활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제일 쉬운 선택이 그럼 언론사에서 일을 하자 일 것 같은데 굳이 그렇게 안 하신 거니까 거기에 어떤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저도 학계의 베이스로 시작을 했으니까 거기서 이게 몸에 밴걸 수는 있는데 일단 언론사에서는 컨텐츠 생산 주기가 빠르잖아요. 그래서 그게 좀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되게 교수님들이나 뭐 대학원생 분들이 페북에서 글 같은 거 많이 쓰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냥 글이고 우리가 실제로 이건 컨텐츠입니다라고 내놓을 때는 그렇게 빨리 내놓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최소 아무리 빨라도 한 달, 두 달은 걸리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근데 그랬을 때 이게 사실 대부분의 언론사 조직에서 제가 한 달에서 두 달 만에 뭔가를 내놓겠습니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안 먹히죠. 난리 나죠. 당장 보도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저희가 뭐 데이터 컨텐츠 팀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사실 저희의 메인 클라이언트는 아직 뭐 언론사는 아니에요. 저희 같은 경우는. 좀 더 넓게 사실 B2C도 아니죠. 그런 의미에서 저희는 B2B2C 내지 B2B에 훨씬 가까운 곳이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서 그 컨텐츠 생산 주기를 보충을 하냐. 저희 같은 경우 이미 써있는 좋은 논문들을 들고 와서 소개하는 작업을 많이 하거든요. 대부분 뭐 어떤 식으로 하냐면 언론진흥재단이랑 일을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신문과 방송이라고 해서 이렇게 학술 연구들이든 혹은 자체적인 칼럼이든 그런 거를 싣는 월간지가 있습니다. 재단에서 나오는. 그러면 저희가 거기서 월별로 하나씩 소개를 해줘요. 그래서 최근에는 카이스트 컴공과랑 연대사회학과에서 같이 쓴 뭐 댓글 소재로 한 논문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논문을 소개한 글이 신문과 방송 잡지에 들어가 있고 저희는 다시 그 글을 소개하는 뭐 그런 식. 그러면은 이 논문을 쓰는 데는 굉장히 오래 걸렸겠지만 사실 논문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미 완성품들을 한 번 더 소개하는 작업들을 전략을 택하면은 좀 제작 생산 속도를 좀 높일 수는 있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저희는 좀 우회를 하려고. 네네. 그 팟캐스트 같은 경우도 사실 대부분의 크리에이터 분들이 책이나 영화, 이제 뭐 정치 이슈 이렇게 계속 주제들이 생산되는 애들을 많이
선택을 하더라고요. 그게 자기 전문성을 갖고 있는 주제로 선택을 해버리는 순간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내 거 미천 털리고 나면 더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야. 네. 그리고 특히 이제 그러니까 지대노력 같은 게 가장 대표적인 컨텐츠가 되겠죠. 그러니까 각자가 그냥 정기적으로 책을 읽어오든 공부를 해와서 그거 갖다가 이제 계속 정기적인 컨텐츠를 생산하는 위주로 진행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게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식 컨텐츠라고 전환되어 있지만 결국엔 논문을 주제로 계속 생산을 하는 구조가 되는 거겠죠. 결국에는 소재 고갈의 문제인 것 같아. 이거는 뭐 아마 언론사 안에 계시든 밖에 계시든 비슷하긴 할 텐데. 그러니까 소재가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가령 유튜브에서도 게임 채널들이 제일 좋은 게 그거거든요. 게임은 매판이 새 콘텐츠잖아요. 계속 그죠. 롤 키든 스타크래프트 키든 계속 하면 되니까. 근데 이게 데이터 저널리즘은 되게 좀 마땅하지가 않단 말이에요. 가령 뭐 부동산 되게 소재가 뻔해. 뭐 부동산 얘기, 그다음에 그쵸. 뭐 입시 데이터, 그다음에 입법 정보 그 데이터 있거든요. 그거랑 뭐 공직자 재산 공개, 선거 뭐 한 5개 정도? 이 안에서 돌면 다 끝나버려요. 그러면은 되게 좀 힘들죠. 결국에는 이걸 연례 이벤트 돼가지고 쭉 한 바퀴씩 계속 돌든지, 뭐 그런 거. 지금 이미 그러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하기도 하고 이제 이슈 찾는 게 있으니까 되게 어려워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기 위해서 이슈가 요즘 한창 뜨거운 이슈에 맞춰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 어려워지는 거죠.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지 그런 건. 그렇죠. 왜냐면 데이터 수집부터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기사가 나갈 때쯤이면 이슈는 이미 끝날 것 같고 이러니까 어렵죠. 그 접점을 찾는 게. 그 여우님 해외 언론사들은 어때요? 데이터 저널리즘 하는 그런 곳들도 그렇게 이슈 파이팅 하는데 목을 메고 있는 건지. 근데 해외는 데이터 저널리즘 팀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있는 곳은 많이 없고요. 그래요? 네, 데이터 저널리즘 팀은 많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있었다가 그냥 이제 기자 개개인이 그냥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많이 하는 추세죠. 네. 그 일반화됐다는 건가요? 그쵸.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우리나라도 그렇게 가야 된다라고 저는 이제 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데이터 저널리즘 팀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이 팀이 장기적으로는 없어지고 이게 그냥 상향 평준화가 되는 게 데이터 리터러시가 모든 기자들이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모두가 다 기사 쓸 때 데이터를 활용하기 때문에 굳이 별도의 팀이 있을 필요가 없어지는 게 되는 거군요. 데이터 저널리즘이라는 거는 기법입니다. 네. 그러니까 기법이에요. 데이터를 가지고 기사를 쓰는 기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수단인 거죠. 기사를 쓰기 위한. 네. 그래서 이게 목적이 되는 것보다는 수단이 되는 것보다는 목적이 되는 게 낫죠. 말씀하신 대로라면 진짜 그러니까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말씀하신 기자들이 이제 수집하는 데이터 내에서 그거 갖다가 기사를 쓰고 뭐 이렇게 등등등을 하는 것들은 사실 그만큼 인프라가 갖춰져 있다.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인프라가 갖춰져 있다. 우리나라보단 낫죠. 네, 가까우니까 가능한 일인 것처럼 들리거든요. 결국에는 뭐 예산이랑 시간의 문제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하나 쓰는데 2달 걸려도 하나 쓰는데 2달 걸리는데 팀을 뭐 3개 굴리고 있으면 3.5씩 계속 튀어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기자가 많습니다. 외국은. 맞아. 일단 많고. 네. 기자가 많아요. 인력이 네, 정말 많아요. 우리나라는 왜 부족하죠? 이거 뭐 이제 이런 거는 뭐 예산이나 이제 뭐 이런 뭐 수익 구조랑 뭐 맞물리겠죠. 이런 것들은. 네, 많습니다. 시장 사이즈가 달라서 뭐 그럴 수 있겠네요. 독자 수도 엄청 차이가 날 테고. 그쵸. 거기에 태우는 광고비에서 차이가 날 테고. 그쵸. 그리고 언론사들도 되게 많고 우리나라는요. 그러겠네요. 경쟁사도 네네. 훨씬 많을 네네. 테고 환경이 네. 많이 차이가 있겠군요. 네. 그러면 태용님은 이렇게 콘텐츠를 생산해서 언론사에 납품하는 게 주 수익 모델은 아니신 거군요. 맞아요. 예. 그거는 저희 입장에서는 비즈니스 구조상으로는 사이드예요. 저희의 메인은 지금은 모션 그래픽이고, 그러니까 저희 영상 사이드예요. 그래서 저희의 이렇게 너무 홍보 같긴 한데, 하여튼 그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지식 콘텐츠가 올라오면 텍스트로 된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거를 영상으로 가공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면 예를 들어서 배영 기자님이 쓰신 그 W 노미네이트 기사를 만약에 영상화한다고 했을 때 이거를 그냥 영상을 예쁘게 만드는 업체에 갖다 주면은 뭐 화려하게 해줄 수 있는데 그 포인트를 잘 전달을 못 해요. 알아먹게 만들기가. 네. 그래서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굉장히 화려하고 아름답지만 밑적으로는 사실상 이상한데 핀포인트를 줘가지고 쓸 수 없는 영상이 돼버리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냐? 배영 기자님이 다시 피드백을 해줘야 돼요. 스토리보드를 만들어가면서 이런 걸 살리셔야 돼, 이런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생각은 그건 거죠. 이거를 그렇게 할 게 아니라 결국엔 아까 그 커뮤니케이션 코스트가 되게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결국엔 커뮤니케이션 코스트를 줄여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애초에 지식 생산자랑 지식 가공자 두 가지 역할을 다 커버하는 식으로 저희가 그 마진을 찾는 거죠. 두 가지를 다 커버를 하고, 그러니까 애초에 너희들이 들고 온 그 텍스트 자체를 쉬운 컨텐츠용으로 입문도 해주고 거기서 영상까지 만들어 줄게라는 게 저희의 엣지 포인트? 입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 좋은 게 어떤 거냐면은 그 텍스트로 했을 때 뭐 계속 저희가 나오는 이야기지만은 텍스트를 활용한 전문 지식 노동이 그렇게 높이 반려되지 않잖아요. 한국 사회에서 시장도 작고 그러니까. 싸다는 그죠. 거죠. 예, 예. 네. 싸죠.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희가 그렇게 데이터 저널리즘을 텍스트로 넘기면은 5의 코스트를 들여가지고 10에 파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가 영상을 하는 순간 30의 코스트를 들여가지고 100에 파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펌핑을 하는 거죠. 그게 저희 비즈니스 모델이에요. 예. 만드는데 공도 많이 들지만 만들어낸 수익도 더 크다 이렇게 네, 보시면 그만큼 펌핑하는 거죠. 뭐 그 공감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제가 아시는 분이 영상 편집 쪽 외주하는 스타트업, 프로젝트 관리하는 스타트업을 하시는데 이런 전문성이 있는 영상 외주는 안 받는데요. 어, 네, 공들여서. 영상 편집자가 그걸 편집을 할 수가 없대요. 못 알아먹어서. 네, 못 알아먹어서. 그래서 아예 외주를 안 받아버린대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니치 마켓을 잘 포지셔닝하고 계신 거죠. 약간 그 시장을 지금 먹으려고 좀 하고 있는 거죠, 저희 같은 경우. 네, 아직 작겠지만 그래도 그 새로운 지식을 전달한다는 니즈는 어쨌든 기관이든 어디든 필요한 일이니까 그 정보를 이해하고 영상을 제작할 수 있는 팀이라고 하면 굉장히 필요한 일인 것 같아요. 괜찮은 미래적으로는 좋은 접근인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은 텍스트 보는 거는 되게 공이 드니까 읽는 것도 안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영상으로 재밌게 만들어주면 논문 자체는 어려운 정보를 담고 있어도 이해할 수 있고 재밌게 보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는 시장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드네요. 그러니까 결국 이것도 어떻게 보면 시장 논리가 만나서 가는 네. 방향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결국에는 그리고 이 나오고 있는 정보가가 정확하게 잘 나왔는가 또 되게 뭐라 그래야 되지? 그게 논란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KBS 같은 경우도 같은 맥락일 거란 말이에요. 누가 됐든 말을 던지는 순간 이거를 연구의 영역, 학문의 영역으로 끌고 나가면 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지. 제가 거짓말을 한 건지, 사기를 친 건지, 실수한 건지,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논란이 생기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접근하기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같이 들거든요. 그 또 하나는 이게 그 태영님이니까 가능한 거지. 이게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는 거냐 하는 의문도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논문도 잘 보고 데이터도 분석할 줄 알고 영상도 만들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런 게 또 나올 수 있는 거냐. 이게 어떤 데이터 저널리즘의 미래로서 하나의 방법론이 될 수 있는 거냐 하는 의문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태영님 돌아가시면 아무도 안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미래 방향이 여기에 있는 건지. 반대로 말하면 혼자 다 먹을 수 있다는 소리기도 한데. 뭐 개인한테는 좋겠으나. 네. 그러면 아니 그렇게 해서 다 먹고 있는 걸 누가 보면 따라 하겠지. 따라 근데 쉽게 따라할 수가 없죠, 저 모델은. 그게 제 말이 그 네. 말이에요. 하고 싶다고 할 수 네. 있는 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자기 자랑해야 되는 타이밍. 그러니까 이건 자기 너무 자랑인데. 손발이 오그라드는데. 제가 잘 확실히- 깔아들었습니다. 자, 근데 뭐 모든 비즈니스가 그렇지만은 이게 막 보편적인 모델을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비즈니스 자체가요. 그래서 저는 모든 비즈니스가 사실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배달의 민족은 한국에서만 가능한 거잖아요. 배달 그런가요? 문화라는 한국처럼 배달 문화가 충분히 있는 그렇지. 상태에서 뭐 배달 플랫폼을 만들어도 애초에 배달 문화를 만들어가면서 미국에서 하고 있는 거랑 한국처럼 다 깔린 데서 플랫폼 만드는 건 당연히 난이도가 다르잖아요. 그럼 그랬을 때 막 질문할 수가 있겠죠. 배달의 민족 그 오너한테 가서 이거 한국에서 가능했지 글로벌한 모델이 아니지 않냐. 그리고 사실 맞다 당연하다. 근데 그래서 우리가 돈을 버는 거다라고 답이 나오죠 사실. 그래서 저는 케이스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보편적인 모델은 아니라고 생각하긴 해요. 근데 그 와중에 좀 저희가 했던 고민들은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했던 고민들은 뭐냐면은 커뮤니케이션 코스트를 줄여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한국이라는 특히 텍스트의 구독자 시장이 작은 동네에서는 텍스트만으로는 마진이 안 나온다. 이 두 가지 정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옛날에 미국에서 케이스로 가서 되게 놀랐던 게 우리도 막 학술 웹진 같은 경우 되게 많잖아요. 뭐 소비댄스 블로그라든가. 근데 미국에서는 이게 영어권 텍스트 시장이 워낙 크니까 여기서 좀 적당히 유형만 해도 거기 트래픽이 뭐 우리나라 뭐 문화일보 정도 트래픽이랑 맞먹더라고요. 하도 크니까.
그래서 그때 느껴서 아 이게 그냥 블로그 하나가 이 정도면은 한국 시장은 게임이 안 되겠구나. 일단 인구의 맞아 영어권 인구가 너무 많으니까. 그렇죠. 우리말로 만든 콘텐츠는 그야말로 우리말 쓰는 사람들만 보는 거니까. 아, 근데 사실 그것도 걱정인? 그러니까 잘 모르겠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한국어가 인터넷, 컨텐츠 생산 비중이 작지 않아요. 네. 영어랑 중국어가 압도적으로 많은 건 사실이지만, 한국어가 그렇게 엄청, 다른 언어에 비해 세 발의 티끌 같은 수준을 잡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근데 그렇다고 BM으로 안 돌아가는 구조는 왜 그런 거지? 이런 고민들을 같이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전에 한번 찾아봤던 그 비중 데이터에서는 거의 한 5위에서 10위 사이가 돼요. 네. 사용자의 수가? 언어 사용자의 수가요? 컨텐츠 생산량의 수가. 아, 네. 그러니까 영어로 나온 인터넷 텍스트, 중국어로 나온 인터넷 텍스트, 일본어로 나온 인터넷 텍스트, 이런 게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 절대량으로 그걸 정확하게 탐지하고 파악한 애가 얼마나 정확하게 했는지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거 아닐까요? 인프라 때문에 쓰는 사람은 많은데 읽는 사람은 없다. 다들 뭔가 썰을 풀고는 있는데 진지하게 읽어준 독자의 수는 많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요? 전문 지식 컨텐츠로 가면 이게 더 쏠림 현상이 심한 것 같아요. 가령 한국에서 그렇죠. 중동 이슈에 관심이 있으면은 만약에 영어를 잘 하면은 그냥 알자지라 보면 되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그게 좀 텍스트로 된 정보성 컨텐츠의 영어 쏠림? 그러니까 실제로 온라인에서 막 튀어나오는 거나 케이팝 이런 거 많이 보겠죠 사람들이.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한국의 고급 정보를 뭘로 볼 거냐? 그러니까 한국에서의 최근 이대남 현상이 지금 실제로 아시겠지만 BBC에서도 나오고 있고 막 뉴욕타임즈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사람들이 글로 봐버리니까 그게 좀 큰 것 같아요. 아, 그거는 또 이제 전문 지식 생산에 있어서 방금 말씀하신 맥락도 비슷한 문제가 있는데 네. 교수님들도 자신들의 연구 성과를 영어로 낸단 말이에요. 네. 논문을 영어로 내야지. 그쪽 저널이 제일 더 그 임팩트 스코어도 크고 중요한 연구 실적이 될 테니까. 네. 근데 그러면은 지식 생산을 한국인이 영어로 하는 게 기본값인 상태에서 한국어의 전문 지식 컨텐츠의 생산은 그럼 누가 대신하느냐, 누가 하느냐라고 했을 때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맞아요. 그게 사실 저는 본질이 아카데믹 저널리즘의 좀 본질인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해외에 써버리니까 되게 많은 교수님들 내지 연구자들의 고민이 뭐냐면 애초에 근데 해외에 그런 탑저널에서 한국 얘기에 아직까지는 그렇게 막 많이 관심을 기울이진 않거든요. 최근에 좀 달라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러면은 그 딜레마가 들어요. 내가 한국으로 되게 재밌는 발견을 했는데 이게 해외 탑저널에 보낼 가능성이 낮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죠. 내가 이걸 쥐고 있어야 되나? 이걸 유일하게 쓸 수 있는 방식은 언론사와 협업을 해서 데이터 저널리즘 컨텐츠를 만드는 건데 그럼 아까 얘기한 그 이슈로 또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건 별로 도움이 안 되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한국 애초에서 되게 그런 케이스를 많이 봐요. 역량 있는 교수님들이신데 사회과학을 전공하고 있고 근데 한국을 소재로 한 연구를 안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쓸 수가 없으니까. 봐줄 사람이 없으니. 네. 생물학적으로 한국인이고 한국에서 공부했지만 유학 나가신 이후에 미국 부동산 데이터로 미국 얘기를 하고 미국 저널에 내는 사실 그게 K8상 맞기는 하죠. 이건 아마 피셔방님이 더 잘 이야기해 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근데 심리학은 좀 일반적인 인간 심리를 연구하는 분야하고 좀 지역 특수성은 약간 떨어지긴 해요. 물론 비교 문화심리학 이런 분야도 있긴 한데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연구자들이 영미권 저널에 좀 일반화될 수 있는 결과를 퍼블리시 하려고 하는 건 사실이죠. 역시나 시장의 문제. 그리고 또 그런 생각도 들어요. 데이터 저널리즘이라고 하면 컨텐츠에 공이 되게 많이 들잖아요. 그냥 내가 주장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고 근거를 만들어가는 데 굉장히 많은 공이 드는데 그만큼 공을 들인 것만큼 사람들이 봐주느냐. 예를 들면 인터랙티브하게 되게 멋있는 클릭하면 되게 자세한 정보를 보여주는 뭔가를 웹 컨텐츠를 만들었다고 해보자고요. 사람들이 그걸 보는가? 얼마나 보든가, 그럼 거기에 비용을 얼마나 쓸 거냐 이런 생각을 이제 연결해서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지금 방금 말씀하신 얼마나 보는가가 이제 광고 수익으로 연결되는 거고 이게 돈으로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양질의 컨텐츠를 만드는 것보다 싸지만 많이 클릭할 걸 만드는 게 더 나은 선택일 수도 있는 거죠. 충격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제목에. 속보. 네. 막 막대 그래프 엄청 크게 만들어서 빨간색 막 칠하고 막
되게 좋아하는 하나 미디어오늘에 올라온 기사 제목이 있는데 모든 탐사 보도와 데이터 저널리즘은 고양이 기사를 이길 수 없다가 그게 있거든요. 아, 장르가 다르잖아요. 무슨 소용이야 이렇게 되는 거지.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할 때 이런 비유를 했잖아요. 그 약간 좋지 않은 표현이긴 한데 저는 통계의 레카차가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사실 데이터 저널리즘이 약간의 그런 이슈가 있을 때 바로바로 뛰어 들어가지고 그런 레카 비슷한 역할을 하기는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기사 생산 속도도 느리고 이제 그 수용자들 측면에서도 그냥 이슈 유튜버에서 뭐 그냥 100만씩 조회수 땡기는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사실 이게. 그쵸. 그래서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쪽 데이터 저널리즘을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외부에서 별도 조직으로 하니까 느끼는 건데 사실 그래서 이거를 진짜 좀 비즈니스적으로 풀어내려면은 그러니까 너무 나는 어떻게 그러니까 질문을 좀 바꿔야 되는 게 편한 것 같아. 지금 실패 사례들을 많이 보면은 어떻게 하면은 전문 지식을 팔아서 돈을 벌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BM을 사람들이 짜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린 한국 시장이 너무 작고 특히 텍스트가 너무 싸가지고 마진이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다 알다시피 마진이 낮은 장사 성공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사실 저는 결국에는 그냥 장사이고 장사인데 소재가 전문 지식이 약간 좀 거꾸로 생각하는 게 오히려 더 이 문제를 풀어내기에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또 한편으론 저는 그런 질문도 하고 싶은 게 저널리즘이 장사인가? 네. 돈 벌려고 저널리즘 하는 게 맞나? 이것을 어느 관점을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그 뒤에 의사결정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네.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언론사가 좋은 기사를 쓸 필요도 사실 없잖아요. 장사라고만 한다면 네. 계속 자극적인 것만 쓰면 돈은 더 벌 테니. 지금까지 그래온 거 아니었어요, 우리나라가? 그렇지만 그거 말고 한 게 없는데? 뭐 했어 대체? 왜 좋은 기사들이 왜 없어요? 아니, 좋은 기사들이 있겠지. 그게 돈을 못 버니까 문제지. 여운님 이 고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이 해보셨을 고민 같은데. 저는 항상 포털이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좋은 기사가 왜 많이 없겠습니까? 얼마나 열정적으로 취재해서 좋은 기사를 많이 생산해내는 기자들이 많은데요. 아, 근데 그럼요. 결국 그 스파링 떠야 되는 무대는 포털이거든요. 네. 그쵸. 고양이 사진이지. 네, 그러면 클릭수로 결국은 수익 모델, 그러니까 그 광고료가 집행이 되고 하는데, 예, 그게 이제 제가 한 달, 2달 걸려서 좋은 기사를 써봤자, 네, 당일에 이슈되는 거에 밀려서 조회수가 뭐 1000 나왔다 하면 가성비 완전 떨어지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뭐 해외는 그래서 이제 다들 각자 언론사들 홈페이지로 다 유입이 돼서, 네, 뭐 좋은 기사들을 보여주고, 이제 좋은 기사들을 보여주면 거기에 구독료를 내고, 네, 선순환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지식 컨텐츠, 좋은 컨텐츠한테는 우리나라 언론 인식 포털 문화가 결코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에는 BM이 이 네. 구독형으로 가야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요즘 언론사들이 그쪽으로 고민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이 전문 지식 컨텐츠가 제대로 나오는 걸 기대하는 사람들이 구독료를 내고 그 기사를 쓰도록 언론사를 픽한다. 같은 설계가 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알이 먼저냐, 뭐 닭이 먼저냐 이건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어쨌든 포털이 생기고 나서부터 기사에 돈을 써야 된다라는 이런 생각은 없어 왔었잖아요. 왜냐면 다 포털에 가면은 기사를 공짜로 볼 수가 있는데. 그죠. 독자들이. 네, 독자들이. 네. 모든 언론사들의 기사를 포털만 가면은 다 볼 수 있는데, 굳이 돈을 써야겠다는 생각을 여태 안 해왔었죠. 근데 이제 최근 들면서 뭐 이런 언론에 대한 불신이 생기고, 뭐 언론에 대한 혁신을 요구를 하다 보니 언론사들도 이제 변하려고 하는 건데, 그러려면 결국 구독이거든요. 네. 그러려고 하니까 계속 기사로서 승부를 못 보는 거는 이미 포털은 너무 견고해져 있어요. 네. 그러니 요즘에 뭐 뉴스레터라든지 아니면 그런 오프라인에서의 그런 커뮤니티를 통해서 충성 독자를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데, 그것도 사실 쉽지 않죠. 너무 시장이 작아요. 근데 그거는. 네. 네, 너무 작죠. 너무 작죠. 네. 그러니까 태용 씨가 그래서 되게 잘 잡았죠. 네. 네. 제가 관련해서 최근에 본 사례가 하나 있는데 네. 그 뉴스톱이라는 매체가 있더라고요. 아, 김준일 네네. 대표님이랑 그분이 좀 그런 쪽을 시도하시는 것 같은데 아직은 재정적으로 그렇게 뭐 충분한 그런 레베뉴를 만들어내고 계시는 것 같진 않아요. 사재도 털어가면서 그렇게 운영하신다고 들었어요. 이걸로 잘 된 거는 사실은 뉴스탑 한 것 같습니다. 저는. 네. 음. 후원 모델을 통해서 이제 후원. 예,
자리 잡았잖아요, 뉴스타파는요. 그래서 그런 모델은 되게 좋은 모델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 뉴스타파가 대박 났어야 지금 다 같이 따라했을 텐데 네. 살아남아 있는 정도여서 문제인 거지. 뭐 제가 알기로는 괜찮다고 들었는데. 아, 그래요? 저는 오히려 네네. 뉴스타파는 대박이라고 생각하긴 하거든요. 네네. 근데 아까 네. 초기에 저한테 해주신 그 질문처럼 뉴스타파는 케이스지 이게 목표 네. 모델은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아, 다 이렇게 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뉴스타파는 성공했고 이 모델로 갈 수 있겠지만 그거는 뉴스타파가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정치적인 경향성이 받침이 돼 있고 그러니까 사실 90년대 한겨레 탄생의 21세기 버전인 거잖아요, 뉴스타파 자체가. 그 모델 그러네요. 네. 네. 그 모델이어서 가능했던 거고 근데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건 뉴스레터든 구독 모델이 일종의 전문 지식 갖고 하는 얘기잖아요. 그랬을 때 사람들한테 끌어내야 되는 건데 그러면은 우리가 한 달에 뭐 1, 2달러 내고 뉴욕타임즈 보듯이 그걸 한국에서 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쪽에서 제가 뭐 기획에서 쓰긴 했었는데 결국에 해피한 회로는 이거예요. 우리가 무료로 한 10만 명을 최대한 확보한다. 10만 명 시장을. 그러다가 어느 순간 유료로 싹 돌린다. 한 달에 10,000원이라는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그럼 10만 명 중에 9만 명이 떨어져 나가고 10,000명만 남아도 월 1억을 번다 우리는. 네. 우리는 승리한다. 이게 제일 해피한 시나리오거든요. 굉장히 많은 가정하에 서 있네요. 그렇죠. 이게 말할 때는 되게 스토리가. 해피한데 막상 야, 하기 10만 시작하면 명? 이제 근데 외신이 그렇게 했습니다. 외신이. 요즘 외신 들어가시면 한 3개, 기사 3개 보면은 그때부터 돈 내라고 뜨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네네네. 그러니까 우선 그렇게 돼야지. 자기네 사이트가 아주 유려하며 네. 포털에 의존성 없이 기자 송고를 하고 있고 그쵸. 그리고 구독료를 내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다양한 기사의 이익적인 부분을 충분히 제공한다. 이게 훨씬 나아라는 걸 보여줘요. 그쵸. 데이터 저널리즘 기사가 너무 좋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돈을 지불을 해요. 그럼 회사에서도 인정을 해주고 채용을 시작하겠죠. 아, 사람들은 이런 기사들에 돈을 쓰는구나. 라고 이제 증명이 되면 아마 이제 그때는 채용을 할 겁니다. 팀도 늘리고. 근데 지금은 포털에서는 항상 져요. 네. 어려운 이런 숫자들 나오면 안 봐요, 진짜. 네. 그러면 사실 위에서는 뭐 필요는 한 것 같은데 그렇다고 저기에 돈을 쓰자니 뭐 성과는 안 나오는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악순환인 거죠. 네. 저는 포털이 좀 이 데이터 저널리즘의 큰 장벽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러면 지금 결국에는 오디언스가 그러니까 보고자 하는 사람들을 분리해서 전달해야 되는 그런 이슈도 있지 않을까요? 아, 보는 사람을 달리한다. 대상을 달리한다. 네, 쉽게 전달해야 되는 대상이 있는 거고 더 전문적으로 전달해야 되는 대상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데이터 저널리즘이라고 했을 때 그걸 더 디테일하게 쓴다고 생각을 하면 그거는 어쨌든 절대수는 어쨌든 적을 수밖에 없는 관객을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그러면은 그 사람들 그 다음에 더 브로드한 사람들 이런 거를 좀 나눠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같이 드는 것 같아요. 일이 늘어나는 느낌이지. 아, 맞아요. 그죠? 결국엔 리소스지. 네, 저희가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덧 이제 마칠 시간이 되어버렸어요. 아, 눈물. 아직 못하신 이야기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아쉽네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2시간 동안 이렇게 전반적인 방송 다루면서 저희 이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이제 시작은 저희가 그 KBS 그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여기까지 이야기를 좀 나누게 되었는데 소감을 한마디씩 들어보면서 방송을 마무리를 하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가장 먼저는 이번 화 주제 준비해주신 태영님께서 한번 또 말씀해주시면. 되게 막 이런 비즈니스랑 데이터 저널리즘 이걸 같이 할 자리가 생각보다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막 아싸리 막 창업 얘기하고 뉴미디어 얘기 이런 데 하는 세션은 되게 많이 있는데 정작 두 가지를 결합해서 많이 얘기할 곳이 없었는데 그런 의미 되게 좋았고요. 특히 또 저희가 다 같이 인접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같이 의견 쉐어하고 그래서 좋았습니다. 네. 네. 뭐 저도 오늘 이렇게 데이터 저널리즘 관심 있으신 분들이랑 같이 또 이런 제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또 얘기할 수 있어서 좋았고요. 뭐 데이터 저널리즘 오늘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는데 또 그 구독자분들이 좀 많이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네, 그 많은 분들이 노력하고 계시거든요. 네, 뭐 물론 마음에 안 드시는 것들도 충분히 많으실 텐데, 네, 그래도 이렇게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또 이렇게 애정 어린 눈빛으로 응원해 주시면 네, 더 잘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 네, 다음은 어떤 분 해볼까요? 사람이 많구나. 네, 비셔방님. 네.
네, 제가 이 방송 들어오기 전부터 했던 생각이고, 그리고 지금 이 두 분하고 말씀 나눈 다음에 훨씬 더 강화된 생각인데, 참 슬픈 이야기인데, 결국은 리소스 문제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 데이터 저널리즘 컨텐츠를 만들면 그걸 좋아하고, 궁극적으로는 거기다가 돈을 낼 것이냐, 어떻게 그렇게 하게 만들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게 뭐 포털의 존재도 물론 거기에 하나의 변수기는 한데, 궁극적으로는 이 숫자나 도표가 들어간 정보는 그렇지 않은 정보보다 일단 소화하기가 어렵고 사람들에게 쉽게 반감을 줄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도전을 어떻게 이제 이겨낼 수 있느냐 요게 굉장히 중요한 챌린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대안으로 약간 타겟팅 된 그런 매체를 만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 저널리즘 자체에 대한를 좋아하는 그런 팬덤이랄까요? 뭐 그런 니치 마켓을 만들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런 것도 물론 좋기는 한데 궁극적으로 이게 또 사회적 영향력을 가지려면 거기 좀 갇혀 있어서 그게 될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 아무튼 머릿속이 여전히 복잡하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와. 그럼 다음은 박 박사님. 네. 리소스 문제는 이제 피셔방님 얘기랑 저도 공감을 많이 하고요. 사실 저는 거의 모든 문제가 대부분 리소스 때문이다라고 생각하는 편이라서 특히 여기든 더 많은 공감이 갔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제가 지난 방송, 이번 방송 다 포함해서 느꼈던 건 언론이나 지금 지식 콘텐츠 생산에 해당되는 인프라가 아직 변화된 세상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중 같은 느낌이었고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그걸 발맞춰서 변화하는 현상들이 보이지 않을까요? 아마 그런 노력의 일종들이 지금 보이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거고 처음 방송에도 얘기했지만 이런 논의라도 하는 게 어디야 라는 생각을 같이 하고 있기는 한데 디지 콘텐츠 생산이라는 분야만 생각해도 저희도 지금 비슷한 맥락에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죠. 더 쉬운 콘텐츠를 할 거냐, 더 어렵게 말할 거냐, 그렇다고 우리의 구독자 수가 늘어나기는 하냐, 사람들이 댓글로 피드백을 해주고 있냐, 이런 얘기가 결국에는 같은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저희는 뭐 거기다가 저희도 지금 사실 이걸로 돈 벌어먹고 살 수 없으니까 각자의 업이 있는 상태에서 채널을 유지하고 있는 거고 결국에는 저희의 선택은 채널을 어떻게든 지속 가능한 유지 상태를 해보자라는 범위 내에서 그냥 타협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언론은 어쨌든 사람들에게 돈을 줘가면서 굴러가야 되는 집단이고 태영님이 운영하시는 것도 결국에는 BM 돈을 벌어야지 굴러가야 될 테고 뉴스타파도 후원이라는 안정적인 VM을 성공적으로 선보인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겠죠. 그래서 이거 아직 개선돼야 될 것도 많지만 결국에는 그쪽에 돈이 들어가야 될 유인이 있어야 될 텐데 라는 생각을 같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해외 사례를 알려주신 것들도 많이 들어서 공감이 좀 가는데 아까 영미만 해도 결국에는 쏟아져 나오고 있던 학계의 사람들이 다른 유인들로 빠져나가서 고급 인력들이 그 일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박사급 인력이 기자를 해야 된다. 같은 가능성. 그 다음에 나라의 인프라가 데이터를 확보하고 취급하기 좋게 설계되어 있다. 그리고 그런 데이터가 많이 풀려 있다. 이런 것들이 가능해야지만 전환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같이 들고 우리나라도 그런 반대로 학력 인플레가 심해지고 있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더 심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같이 드는 이상한 소감이었습니다. 와. 사회학과의 대학원생들이 더 많이 가야겠네요. 그럼요. 더 많이 가서 일이 없어서 기자라도 해야 되는 거지. 예. 기자라 도라니 이 사람. 예. 그러니까. 줄 알아. 네, 그럼 뭐 김 팀장님 먼저 하실래요? 마무리를 김 팀장님 해주는 게 더 저는 좋을 것 네네, 같다는 그러세요. 생각이 들어서. 네, 네. 저도 간단히 소감 말씀드리자면 이제 저는 이전에 일했던 일이 이제 IT 출판사에서 이제 책을 만드는 일을 했는데 IT 출판사 책을 만들 때도 그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요. 굉장히 깊고 세부적인 주제를 다루면 사람들이 책을 안 사고요. 안 팔려요. 그리고 이제 대중적인 입문서를 만들어야 제일 잘 팔리기 때문에 출판사에서도 당연히 수익을 내야 하니까 대중서를 낼 수밖에 없거든요. 중급서의 문제군요. 네, 그렇죠. 중급서, 전문서, 더 깊은 주제를 다루는 전문서들을 근데 또 그런 책을 다루는 곳은 또 어딘가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콘텐츠를 생산하는 저도 그런 일을 해보고 지금도 그런 일을 하고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 입장으로서 두 분의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굉장히 여러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상이고요. 네, 김 팀장님 마무리해 주시죠. 네. 그리고 저도 데이터 저널리즘 분야에 관심이 많아서 오래전부터 이 키워드를 계속 쳐다보고 있는데 제가 느끼는 감상은 전반적으로 그래도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점점 컨텐츠도 많아지고 있고 선수들도 이 분야에 많이 입장하고 있고 여기에 계시는 대표적으로 여운님이나 태영님 같은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읽을 거리도 많아지고 또 다른 좋은 측면은 독자들도 학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독자들도 데이터를 다루는 기술들에 되게 익숙해지고 있고 뭐 R이나 파이썬 이용해서 분석해본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읽는 사람들의 실력도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지금은 이제 이런 분야가 나온 게 태동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실험하는 단계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뭐 장기적으로는 더 좋아질 거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언론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두 분 모시고 들어봤는데 사실 이분들이 그 작업물을 만들어내면서 있었던 일들이 훨씬 재밌을 거거든요. 얘기를 들어보면 아마 눈물 없이 있는 들을 수 없는 스토리가 굉장히 많을 거라서 짧은 시간 내에 저희가 또 한번 모셔가지고 재밌는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클로징 인사를 하면서 이제 맞춰볼까요? 네. 네, 예. 데이터홀릭은 더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다음 방송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